오늘 강의 디슬리피데미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증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고혈압이나 고혈압에 대한 것도 과거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많은 그 방송에서 그리고 공익 광고 뭐 이런 데서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고혈압 진단도 의사한테 가서 받고 그 자기가 고혈압이면 그거에 대한 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 고혈압의 컨스퀀스, 즉 합병증의 위험을 이제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많이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혈압은 이전에 비하면 좀 많이 나아졌는데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식이나 그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근데 디슬리피데미아는 아직까지 왜 딱히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합병증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고혈압의 합병증은 뇌졸중으로도 올 수가 있고 MI, 심근경색증으로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합병증이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 디슬리피데미아는 다른 질환의 리스크 팩터인데 얘를 잘 컨트롤해야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왜 드러나는 증상이 없고, 그래서 약물 처방해줘도요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행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과거에는 고혈압 약을 처방해줘도 그거 잘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환자들이 오늘은 혈압이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러면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동안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이제는 많이 이행도도 그 실천율이죠. 복용 실천율도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디슬리피데미아는 이런 인식이 좀 부족해서 고지혈증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는 고혈압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고지혈증인 거를 어떻게 알지? 리피드 프로파일 혈액 검사를 하면 되죠. 그래서 리피드는 지질에 대한 거고요. 과거에는 한 10년 전인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콜레스테롤 그러면 다들 토탈 콜레스테롤 그 수치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콜레스테롤 테스트 프로파일이라는 테스트 안에는 토탈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는 대로 리액션 또 뭐가 있을까? 중성지방 트라이글라세라이드, 또 지질 단백질 뭐가 있을까요?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 그래서 HDL이라고 부르고 또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 그래서 LDL 이렇게 또 부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검사를 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봐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높아질수록 우리 건강에 나빠요. 근데 HDL은 높을수록 우리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리포프로틴, 그러니까 우리가 혈중 지질하고 지질 단백질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그래서 그 네 가지가 토탈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라세라이드가 있고 지질 단백질은 바로 그 프로틴 바운드 리피드라고 해서 우리가 제가 좀 전에 하이 덴시티, 로우 덴시티 이렇게 밀도로 얘기를 했죠. 그 단백질이 많으면 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LDL은 지질에 대한 단백질의 비율이 HDL보다 낮은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얘네들을 측정을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 우리 가족력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들 집안에 스트롱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으면 특히 심장질환과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받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또 그런 거 하면 리포프로틴 어브노멀러리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비만하지도 않고 딱히 뭐 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유전적으로 그렇게 리포프로틴 어브노멀러리 같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도 이런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자기 베이스라인을 알아놔야 돼. 자기 혈압의
여러분들이 안정시에 내 혈압이 얼마인지 여러분 다 20살은 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0세 성인 기준으로 많은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기의 안정시 혈압, 그래서 베이스라인 블러드 프레셔하고 이제 20세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리피드 프로파일, 콜레스테롤 프로파일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었을 때 나의 베이스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니까 정말 이런 게 변하네.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LDL도 그렇고 점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TG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HDL은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혈압도 마찬가지야. 나이 들수록 점점 올라가거든. 왜? 혈관 탄력성 같은 게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질병이 생겼을 경우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타겟으로 삼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세 이상 성인은 한번 받으시고 5년마다 팔로우업으로 하시면 되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받아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카디악 이벤트.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 같은 거, MI가 있을 경우, 하르텍이 있을 경우, 혹은 PCI. 이건 뭐냐면 퍼큐타니우스 인터벤션. 그래서 그 우리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해주는 인터벤셔널한 시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코로너리 아러리 막힌 걸 다시 뚫어주는 수술은 아니고 시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PCI라고 하고요. KBG는 코로너리 아러리 바이패스 그래프트라고 해서 오픈할 서저리, 정말 가슴을 열고 하는, 그래서 우리 다리에 있는 정맥을 띄어다가 깨끗한 정맥을 띄어다가 막혀 있는 코로너리 아러리를 대체해주는, 그래서 바이패스를 만들어준다 그러죠. 우회로라고 하는데 그런 오픈할 서저리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 수치보다 더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카디악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직후에는 리피드 프로파일이 실제보다 더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갈 수가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고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뭐 2, 3개월 이내에 LDL을 다시 검사해 봐라.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또 환자들한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12시간 금식은 필수. 그래서 보통 금식하고 오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갖고 보통 오전에 금식하고 와서 해야 되는 테스트들은 오전에 많이 시간을 어레인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자정부터 금식하고 와라. 혹은 저녁 먹고 나서 계속 금식해라. 그리고 가급적 검사하기 전에 음식을 뭐 평소대로 먹는 것도 괜찮겠지만 굳이 뭐 탄수화물이나 뭐 술이나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그러면 그 리피드 프로파일 중에 예를 들어서 트라이글라세라이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평소 먹는 대로는 가지만 그래도 검사하기 전에 수치를 좀 잘 받고 싶으면 그런 특정 음식들을 굳이 많이 먹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네. 있잖아요. 우리 혈액 검사 결과 보면 우리 먹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 LDL 같은 경우는 고기 있죠. 동물성 고기, 아니 동물성 팻. 특히 고기를 먹어도 기름을 그 기름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런 분들. 삼겹살 왜 비계를 떼고 먹어요? 그것 때문에 삼겹살 먹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 보면 LDL 하나같이 높아요. 정말 이렇게 검사해 보면. 그래서 먹는 게 결국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혈액 검사 결과로. 자,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 먼저 시작할게요. 그 4가지 성분 중에 우리 콜레스테롤하고 그러니까 리포프로틴은 혈액에서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특별히 LDL은 콜레스테롤하고 트라이글라세라이드 중성지방을 체내 세포와 조직으로 이동하는 주요 운반체예요. 자, 우리 팻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죠. 그래서 얘를 그 리포프로틴이 워러솔루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감싸갖고 이렇게 인키스해갖고 그래서 혈액을 타고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 세포하고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LDL이. 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몸에 아주 요긴한 그런 그 지질이죠. 그래서 호르몬 합성이라든가 세포막 형성, 그리고 우리 대사 과정에 요구되는 그런 지질인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리버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성장을 많이 할 때잖아요. 그쵸? 아동기하고 청소년기.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리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잘 먹어줘야 돼.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의 문제가 아동 청소년부터 너무 심하니까 그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인데 그 아동들조차도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우유나 이런 거 줄 때 로우패스로 줘라. 이렇게까지 2%로 아주 맛이 없잖아요. 꼭 우유에 물 탄 것 같은 맛이거든. 근데 저지방 우유를 주라고까지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할 정도로 하지만 그래도 이 콜레스테롤은 성장에 이렇게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다 컸잖아요. 이제 여러분 나이도 이제는 서서히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다 컸기 때문에 우리 리버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만으로도 우리의 어떤 그 신체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로 식이를 통해서 섭취하는 팻,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적절히 여러분들이 소비하지가 않으면 제가 비만 강의할 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안에 빌드업 되는 거죠. 축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정확한 수치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리피드 프로파일, 앞으로도 우리 심혈관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혈액검사 결과 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되고,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딱 박혀버리면, 네,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됩니다. 자, 200mg per deciliter 미만인 경우를 우리가 보통 노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201부터는 비정상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보더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 240이 넘으면, 그러니까 240 정도는 식이와 운동으로 컨트롤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가이드하고, 그러니까 200 넘는다고 해서 당장 약물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40이 넘으면 약물 치료할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리버에서 합성이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우리가 먹는 것으로 또 공급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연령,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젠더, 그리고 시기, 운동, 유전,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된 이후에 영향을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흡연하는 경우,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은 우리 코로너리 이벤트의 예측 요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LDL, Low Density Lipoprotein, 지질 단백질 중에 지질에 비해서 단백질이 이제 적은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 배드 콜레스테롤이라고 애정하는 이름은 아닌데 쉽게 우리가 교육할 때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나쁜 콜레스테롤. 그래서 low, high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high는 좋은 콜레스테롤. 자, LDL이 많으면 LDL 입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맥혈관 내에 그 내벽 중에 취약한 부분에 가서 들러붙습니다. 그래갖고 혈관 내벽 안으로 침투하면서 플라그라는 그런 단단하고 두꺼운 지방 침전물을 생성해내요. 그래서 점점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혈관 내벽도 좁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죽상경화증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자, LDL을 계산해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더 있어 보이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혈액검사 그 임상병리과에서 주는 대로 보셔도 되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걸 에스티메이트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LDL 수치는 토탈 콜레스테롤에서 뭐를 제외한 거냐면
그 중성지방을 O로 나눈 거 하고 HDL 수치를 합한 거를 전체 콜레스테롤에서 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성지방이 중요해요. 얘가 400 이상으로 아주 높은 경우에는 이 공식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LDL은 관상동맥 질환, 특히 코로너리 아러리 디지즈, 그다음에 스트로크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슬리피데미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약제도 바로 그래서 LDL을 낮추는 LDL이 타겟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SAID이라는 건 제가 뒤에 가서 보여줄 건데 이거는 이런 우리의 그 이상지질 혈증을 관리하는 진료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이드해주는 그 진료 지침에 이제 우리가 보통 목표로 하는 LDL 레벨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뒤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해 줄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LDL이 높은 경우에 적절한 관리를 해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레벨로 낮춰주면 바로 CAD로 인한 Non-Fatal MI,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은 MI. 어떤 건 치명적이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MI는 치명적일 정도는 아닌 MI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Non-Fatal MI와 사망이 급격히 감소하더라. 그래서 LDL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질 관리할 때 그 프라이머리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목표가 바로 LDL 낮추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 LDL하고 관련해서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고혈압, 흡연, 비만, 또 비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전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고 사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또 고지혈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지방 식이를 즐겨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위험 요인이라고 LDL하고 관련된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LDL의 정상은 160 미만일 경우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에 아무 위험 요인 없는 이 나이에 160 미만이면 여러분들은 정상이에요. 자, 위험 요인이 이들 중에 한 개 혹은 없으면 LDL 160 미만 정도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위험 요인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인 경우에는 130 미만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게 타겟 LDL 목표 수치인 거예요. 그 다음 당뇨나 혹은 코로너리 아러리 디지즈가 있다가 one or the other 당뇨가 있거나 혹은 코로너리 아러리 디지즈가 있거나 하면 100 미만으로 낮춰줘야 돼. 이게 타겟 LDL 레벨이에요. 그 다음 당뇨하고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똑같은 얘기. 둘 다 있다. 그런 경우에는 묻지도 말고 일단 70 미만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낮춰줍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 병원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갖고 있으면서 당뇨 갖고 계신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동반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LDL을 막 낮춰주는, 그래서 70까지 일단 낮추도록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치료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게 좀 전에 얘기했던 NSAID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어덜트 트리트먼트 패널이라고 해서 리피드 골, 여기 보시면 아까 당뇨나 코로너리 아러리 디지즈 얘기할 때 이 에퀴발런트하다는 거, 당뇨를 그런 에퀴발런트한 디지즈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코로너리 아러리 디지즈에 준하는 비슷한 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뇨도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year 리스크가 20% 이상인 경우, 이건 뭐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보여줄 거예요, 오늘. 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웹사이트에 가서 내가 10년 이내에 카디악 이벤트를 겪을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해본 결과 나오는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CHD나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에 준하는 질환이 있거나 혹은 그 10-year 리스크가 20%가 넘는 경우에는 LDL을 100 미만으로 낮춰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리스크 팩터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이 10year 리스크가 20%가 넘지 않는 경우는 그때는 130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대로 위험 수준,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하나 미만, 아니 하나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160 미만이면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하이 덴서티 리포프로틴,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심장을 보호해주는 콜레스테롤이다라는 말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카디오 프로텍티브 리포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말은 곧 죽상경화증을 어게인스트 해주는, 그래서 엔타이 아테로스클레로틱 리포프로틴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높으면 높을수록 인버스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하나가 높으면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면 우리가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버스 릴레이션십은 하나가 높을 때 다른 게 내려가는, 즉 HDL이 높으면 높을수록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의 발생률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인버스 혹은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HDL이 높다는 건 60 이상일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 자, 혹은 내추럴, 이거는 정말 신이 우리에게 주신 엔타이옥시던트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자, 혈관 내에 아까 LDL하고 반대로 오히려 얘는 혈관 내벽의 플라크 형성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기여하고 있고요. 혈관 내막의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려주면 좋겠죠. 응? 근데 많은 약물이 LDL 낮춰주는 약물은 많아요. 근데 HDL을 올려주는 약 나오면 뭐겠어요? 대박. 근데 아직까지 HDL 좀 낮은 사람한테 이거 드세요 라고 할 만한 약이 그렇게 있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물론 다른 뭐 LDL을 낮춰주는 약을 먹으면 HDL도 개선되는 효과들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LDL 높을 때 이 약 먹어요 라고 우리가 권하는 스타틴 약이 있던 것처럼 HDL 좀 떨어져서 이거 올리기 위해서 이 약 드세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그렇게 딱히 없다. 그래서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 그 미시간 앤아버 안에 파이저 제약회사가 들어와서 미시간이 2가지 질환이 아주 많았던 주였어요. 하나가 이 하트 디지즈하고 그 다음이 디프레션. 2가지가 다 상관관계가 있는 질환들인데, 미시간의 기후가 겨울이 길고 겨울이 10월부터 4월까지예요. 4월 말까지 한방눈이 펑펑. 며칠 전에 저희 미시간 동문회를 했는데 거기 최근에 갔다 온 교환 교수로 갔다 온 분도 미시간이 몇십 년 만에 한번 폭설 때문에 학교가 그날 휴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저같이 우울한 게 뭔지 모르고 살던 사람도 미시간 가서 한 2년, 3년째 되니까 이게 우울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 근데 미시간이 이렇게 디프레션하고, 그러니까 겨울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른 주에 가서 몇 달 살다 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파이저라는 그 제약회사가 그때 이 신장질환과 관련된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거 개발해냈는데, 그 로컬 뉴스페이퍼에 HDL 올리는 약 개발됐다 그래갖고 막 뉴스가 막 터져서 드디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 또 흐지부지. 왜? 부작용 때문에.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다 할 약은 없지만 어쨌든 HDL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이따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 나온 김에, 혹시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이전에? 가장 부작용이 적은, 그런데 금방 올라가지는 않아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왜 웃어? 왜? 돈이 안 들어서? 제가 여성 대상으로 운동중재 연구를 하면서 저도 발견했던 놀라운,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심장 질환이 높아지잖아요. 위험도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 비만 혹은 과체중 여성들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중재를 하는데 신기했던 거, 그러니까 중재 연구 그러니까 중재, 운동 중재 시작하기 전에 프리테스트 한번 해드리고 12주간의 운동 중재한 다음에 또 포스트를 해드리는데 프리테스트는 그분들이 살던 모습 그대로 오실 상태에서 우리가 혈액 검사해드리고 다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제 연구에 왔던 분들 중에 그 용역 일을 청소하시는 용역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했던 그 연구가 다 그 프리로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 받아서 진행했던 연구였기 때문에 다 해드렸고 또 1시간씩 맞춤형 카운셀링을 해드렸어요. 그분의 리스크 팩터 그리고 건강 문제를 심도 있게 운동과 영양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인디비주얼하게 해드렸더니 이런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랬는데 그 대부분 그 특징이 폐경이 된 지 짧게는 5년에서 뭐 어떤 경우 20년까지 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제가 60대 여성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신 그분들이 저는 그 콜레스테롤 이 프로파일 검사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HDL이 다 괜찮으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30대 여성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30대 여성들은 대부분 연구원이거나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의해서 충분히 프로텍션을 받고 있는 나이죠. 근데 이들에게서는 오히려 여러분 HDL이 40 미만이면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남자나 폐경 이후 여성에 대한 기준이고요. 아직 폐경이 되지 않은 여성은 HDL이 50 이상은 돼줘야 돼요. 그런데 30대 여성들인데 40이 안 되거나 low 40s 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 제가 아까 과체중 비만 여성이라고 그랬죠. 운동 전혀 안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모집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그렇게 없는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젊은데도 그렇게 낮은 반면에 60대에 이미 폐경까지 됐는데 근데 몇십 년을 꾸준히 그분들이 저기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돈 내고 다닐 수 있는 여유는 없으셨거든요. 그런데도 꾸준히 몸을 항상 움직이시던 그분들은 HDL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예, 다 정상 범위 40이 대부분 다 넘었고요. 어떤 분들은 50 이상인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굳이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운동하러 다니지 않아도 평소에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신체 활동량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도 시사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체 활동량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따로 운동할 시간 못 내. 나는 그 운동하러 다니는 그 퍼스널 트레이너 그런 비용 없어서 난 I cannot afford it 이런 그건 다 excuse야.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교할 때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온다던가, 그쵸?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다닌다던가, 등등등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스타일을 본인들이 더 잘할 테니까. 자, 콜레스테롤과 LDL을 운반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래서 아까 LDL은 뭐라 그랬죠? 콜레스테롤하고 트라이글라세라이드를 우리 신체 내의 세포와 조직으로 갖다 주는데 HDL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HDL은 동맥 혈관벽에 있는 조직과 세포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배출하는, 그래서 간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간에서 얘를 배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죠. 또 그런가 하면 LDL을 리버로 끌고 가서 또 거기서 degrade 하고 excrete 배출되게끔
분해해서 배출되게끔 하는 기특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HDL에 이렇게 많은 애정하는 이름들이 붙는 걸 알겠죠? 자, 그래서 HDL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예상했던 대로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40 미만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35 미만일 경우에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의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의 위험은 어떤 경우에 또 올라가느냐? 그 HDL에 대한 LDL의 레이쇼가 올라갈수록 또 HDL에 대한 토탈 콜레스테롤의 레이쇼가 올라갈수록 더 위험이 올라간다. 그리고 HDL을 낮추는 요인들이 그럼 뭐지? 그럼 이런 거 안 하면 되겠죠. 당뇨, 비만, 비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흡연, 그리고 폐경. 근데 폐경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폐경되기 이전부터 몸을 많이 움직이면, 그쵸? HDL이 60대인데도 폐경 이후인데도 여전히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위험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중성지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범위는 이제 200이 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가 200 넘으면 비정상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막 큰일 났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대사증후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응? 대사증후군의 그 기준은 우리가 지난번에 고혈압, 비만,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에서 TG하고, 그러니까 트라이글라세라이드하고 HDL 얘기했었었고, 그치? 그리고 또 뭐 얘기했지? 공복식 혈당 수치 갖고 얘기했었었죠? 그쵸? 고혈압, 복부 비만, 디슬리피데미아, HDL, TG, 그 다음에 FBG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트라이글라세라이드의 수치가 200이 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15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뭐지? 뭘까? 대사증후군에서 제시하는 각 인디케이터의 그 범위는 우리가 이런 진단을 내리는 기준하고는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더 어그레시브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뇨 같은 경우 126이 넘어야 당뇨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대사증후군에서의 패스팅 블러드 글루코즈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여기 대사증후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있나? 100이에요. 이게 2004년도까지만 해도 110이었어요. 근데 더 어그레시브해진 거야. 더 철저히 관리하자. 그래서 100으로 낮췄어요. 자, 무슨 의미일까? 뭔가 좀 감이 올 것 같지? 응? 자,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40에 얼마? 90.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150에 90. 이면 우리가 고혈압을 얘기하는데 대사증후군에서 말하는 블러드 프레셔는 그렇지 않아요. 뭐지? 130에 85 이상인 경우. 예,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 진단 기준보다 더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0에 85 실제 그 진단 기준보다 더 낮은데 그 이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혈당 갖고 얘기해 봅시다. 나 126이 아까 당뇨라고 그 진단 기준을 했다면 내가 오늘 120이야. 아우,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나 당뇨 환자라는 꼬리표가 안 붙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아주 가뿐한가요? 아니죠. 어쩌면 한 달 후쯤 그걸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만 치료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의 기준은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혈압도 마찬가지. 혈압은 더더욱 다이너믹해요. 아침에 혈압하고 오후에 혈압이 다르거든. 그러면 내가 아침에는 정상이었다고 좋아하지만 보더라인에 있으면 나 이거 이따 오후에 올라가겠네. 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단 기준보다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상은 정상이나 비정상에 가까운 정상 범위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결국은 sooner or later 어떻게? 다 abnormal한 레인지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냅두면 너 오늘은 정상인데 조만간에 다 비정상이 되면 그때 들어가는 치료비가 얼마나 많겠어.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즉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레이 존에 있을 때 미리 테라피틱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뭐 운동, 식이, 뭐 행동요법 등등으로 조절을 해주자. 그러니까 약물을 쓸 정도로 높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물은 안 쓰지만 정상이라고 냅두면 안 되고 그때 열심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콜레스테롤도 200 이상이면 당장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라고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사증후군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진단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목적이 미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은 만큼 혈압의 요인이 높은 분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이제 고혈압 환자인 거고, 예. 또 그분들 중에 이미 그 패스팅 블러드 글루코즈는 5가지 요인 중에 그 한 가지 요인은 이미 당뇨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 당뇨 환자로 치료받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당뇨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5가지 요인 중에 3가지 이상이 그 기준을 넘었으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 고혈압 환자거나 당뇨 환자면 그거는 그 질환에 맞는 약제를 써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꼭 환자로 진단받을 정도가 아니어도 3가지 이상이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그 커트라인에 딱 걸리는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진단적 기준에 부합한 환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때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된다.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 가능해서 다시 back to normal, 안전한 노멀 레인지로 우리가 데려와야죠. 오케이? 자, 그 중성지방은 우리가 그 이렇게 활동하는 에너지의 그 출처가 되고요. 소스가 되고요. 그리고 그 쓰고 남은 그 팻은 에디포스 티슈에 그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글리세롤하고 결합한 지방산 복합체인 이 중성지방은 지방을 VLDL이라고 아까 LDL보다 더한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입자를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트라이글라세라이드 수치는 그 LDL하고 마찬가지로 죽상 동맥경화증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또 경향이 있고요. 또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위험에 기여하는 그런 그래서 얘 역시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의 죽상경화증 CAD 위험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라이글라세라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LDL의 입자가 더 작아지고 더 치밀해지면서 그리고 더 해로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TG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HDL은 낮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G 수치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LDL하고는 파지티브 얘가 높을 때 높고 그리고 HDL하고는 인버스 릴레이션십 콜로레이션이 있다. 자, 보통 밥 먹고 나서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요. 특히 탄수화물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패스팅하고 오라고 할 때 그 전날 뭐 캔디를 많이 먹었거나 술도 관련이 있고요. 그런 걸 좀 자제해라 라고 팁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또 신장 질환이나 당뇨, 당뇨가 있을 때 TG가 또 많이 트라이글라세라이드가 좀 올라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과음, 또 비만하신 분, 또 세덴터리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경구 피임약 복용하시는 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용하시는 분 다 트라이글라세라이드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각 수치를 하나의 슬라이드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 범위 중에서도
정말 desirable, 아주 바람직하다, 혹은 optimal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borderline, 여기는 약제를 처방해 주지는 않지만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 통해서 개선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레드 플래그가 착 올라가는, 위험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위험하다. 그러면 더블 플래그가 탁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보시면 정상 범위 TC는 200 미만, 중성지방은 150, 그리고 좋은 HDL은 40, 나쁜 LDL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상적인 거 100 미만이면 아주 좋은 거고요. 130 미만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나이에서는 160 미만이면 괜찮은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경계 수치, 토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다음에 HDL은 보통 40에서 60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위험한 수치 160 넘어가면 이제 레드 플래그 올라가고요. 190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HDL은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장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있었었는데,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HDL이 높더라. 60이 다 넘는 그런 분들이 매우 많은 그런 걸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200 넘으면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500이 넘는 경우는 아주 높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중성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그 약제 얘기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수준에 해당이 되면 약물 치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4개의 지질과 지질 단백질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얘네들과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의 슬라이드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DL, TG, 얘는 코로너리 아터리하고 다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리고 10년 이내 카디악 이벤트를 경험할 위험이 가장 높은 환자는 CAD나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이거나, 혹은 페리페럴 아터리 디지즈, 압도미널 아오릭 애뉴리즘 또는 커라리르, 우리 경동맥 얘기하는 거예요. 커라티드 아터리 디지즈를 가진 자들은 에퀴발런트하게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세 가지 PAD, AAA,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이 세 가지를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리스크 에퀴발런트 한 질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10년 이내 카디악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음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AG,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다이아스톨릭보다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더 관련성이 높습니다. 또 스모킹, 히스토리,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 HDL 수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서 산출되는 퍼센테이지, 여러분 다 혹시 해본 사람? 복습 안 했어? 오케이. 자, 그리고 대사증후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HDL의 기준은 여자는 50 미만이어야 되고요. 남자는 40 미만이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기준이 됩니다. 예. 자, 바로 요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보여줬던 건데, 여기 웹사이트, 여기 랩탑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클릭해 갖고 가서 여기 자기 나이 입력하고 성별, 그 다음에 여러분 베이스라인 알고 있으면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 HDL, 그 다음에 담배 피는지 유무, 그리고 여러분 수치키 혈압, 그리고 혈압이 높아도 약물을 먹고 있으면 또 괜찮아요. 고혈압 약물을. 근데 안 먹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위험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 calculate 10-year risk 클릭하면 몇 퍼센트 탁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낫다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고, 나는 5%밖에 안 돼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2%인데 뭐 이제 이러면 이제 멘붕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제시한 A, B, C, D, E가 있어요. 그래서 엔자이나, 특히
그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unstable angina하고 non-ST elevated MI 중에 그 EKG 선상에 ST 세그멘트가 올라가는 하라텍이 있고 올라가지 않는 하라텍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거 더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되는데 일단은 이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불안정형 협심증하고 non-STEMI-하고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관리할 때 ABCD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콜레스테롤, C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관리는 이 5가지 ABCD E까지 있는데 여기에 필수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다 라는 거 보여주려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20세 이상이면 5년마다 검사 받아라 이렇게 스크리닝 하는 게 필요해요. 선별 검사. 내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헬스 스크리닝.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게 전 국민 건강검진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우리 간호사들 중에 이렇게 경력 있고 스마트한 간호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인디비주얼라이즈 된, 테일러드 된 카운셀링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이제 보니까 결과지가 날라는 와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도 해주고, 근데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 그냥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만이 아니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내 일상생활 중에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관리해주는 이 역할은 우리 간호사들이 정말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재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의료 시스템 내에서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연구과제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줬더니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병원에 가서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방 좀 줄이시고 기름진 음식 좀 줄이시고 운동 좀 하세요. 또 혈압이 높으니 짠 음식 드시지 마시고 싱겁게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게 다래요. 근데 환자들이 그건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은 정말 우리 간호사들이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운 거고, 그거 했었을 때 좀 안타까운 얘기죠. 어떤 분이 간호대학에서도 이런 걸 하냐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그랬어요. 네, 해요. 합니다. 저 전문 간호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때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교육받고. 특히 식이 습관 같은 거는 엄마들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약하다기보다 가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싱겁게 먹어야 되고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 뭐 어떡해. 그냥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가족들까지 오라고 해서 여러분 왜 유전성도 있지만 우리 심혈관 질환이 저는 후천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유전적인 거 있어요. 왜? 같이 먹는 식사 공동체잖아. 엄마 아빠가 짜게 먹으면 그 집안에서 자라난 아이도 짜게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들 많은 집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요, 엄마 아빠가.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큰 사람들은 커서도 운동을 좀 즐겨해요. 근데 운동 전혀 안 하는 집은 아무래도 운동에 대한 노출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공동체, 가족이라는 이 단위가 그 생활 습관이 같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그 선천적인 게 아니라 즉 그 가족력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습관에서 나온 후천적인 것도 우리가 다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리스크 팩터하고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을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질병의 onset, 발병 시기를 늦춰주거나 지연시켜주거나 혹은 그 프로그레스를 슬로우 다운 시켜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테라피틱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 수준이다. 그러면 적절한 약물을 처방해줘서, 처방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도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꼭 전문 간호사, 미국에서 보통 전문 간호사들 연세들도 많거든요. 경력도 많으시고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전문 간호사를 많이 하셔서 꼭 이 그림이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 그 education, 그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왜 약물을,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약물을 먹다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이 약 때문인가? 뭐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혈압이 안 높은 것 같은데 오늘은 기분이 가뿐한데 이러면서 임의로 약물을 안 먹거나 혹은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 때 그 부작용이 정말 리포트 해야 되는 부작용인지 아니면 이러다가 나아지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증상이 나아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주어지지가 않으면 환자들의 약물 복용 이행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육도 우리 간호의 영역이에요. 아주 중요한. 예. 임상 현실에서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없는 간호사들한테 한 명당 주어지는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도, 그쵸? 이렇게 교육해서 임상에 내보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해도 짧게밖에 얘기해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사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TLC, 약물 얘기하기 전에 TLC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보더라인에 있는, 경계 수치에 있는 혈액. 왜 힘들어? 응? 듣는 것도 힘들지,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쵸? 여러분 막 우리 몇 시까지죠? 50분? 55분. 아직 25분 남았네. 나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 TLC, Therapeutic Lifestyle Change. 이거의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TL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식이지침, 토탈 콜레스테롤, LDL 수치 및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의 위험을 낮추는 식이지침.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칼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산하라고 그랬죠. 기초대사율 토대로. 이 얘기는 제가 성인 2에서 얘기했나? 그 성인 2 듣는 사람들 여기 다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자기 기초대사율이랑 이런 거 따지셔서, 또 안정시 대사량 따지셔서, 안정시 대사량은 기초대사량의 한 1.1배 혹은 1.2배까지도 돼요. 그래서 계산하셔서 자기 체중 곱하기, 남자는 1 곱하기 24, 여자는 1 대신 0.9 해갖고 자기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칼로리 양은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총 지방을 살펴보면 그 총 칼로리의 한 20에서 35%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만 얘기할 때는 30%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지방, 또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세츄레이티드보다는 언세츄레이티드가 더 좋은 지방이에요. 여러분, 지방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동물성 지방으로 섭취하다 보면 LDL이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아까 LDL 뭐라고 그랬어? 죽상동맥경화증 유발하고 결국은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발생률을 높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좋은 지방을 먹어라.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saturated fat은 10% 미만으로 먹고, 그리고 unsaturated 로 이제 총 칼로리의 한 30%까지 그렇게 먹으면 좋다, 그런 거죠. 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좀 책에 따라서 틀린데 여기는 200mg, 그 비만을 얘기할 때는 한 300mg 미만으로 먹으라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를 염두에 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더 어그레시브한 것 같아요. 200mg 하루에 넘지 않게 그렇게 먹어도 된다. 자, 식이섬유는 20에서 30 정도 먹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프로틴, 프로틴은 뭐 10에서 한 35%까지 먹어도 된다. 그리고 카보하이드레이트는 45에서 뭐 65. 근데 보통 우리가 한 50에서 60 그 정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나트륨은 하루에 2,300mg 미만을 먹어야 된다. 이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잘 못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키고 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식습관이 중요해요. 제 엄마가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하도 그러셔서 싱겁게 먹는 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혈압이 좋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저지방 식이를 하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심장질환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피해야 할 지방 살펴보면 saturated fat,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팻도 아주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다 LDL하고 토탈 콜레스테롤을 다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그 트랜스 팻은 하이드로지네이티드 팻이라고 해서 실온에서는 이제 액체인데 이제 나중에 고체로 굳어져 가는 그래서 트랜스 팻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되도록이면 적게 먹어야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던킨 도넛 이런데 도너츠 같은 거 있죠? 그런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래서 한때 벌써 몇 년 전이었는데 던킨에서 지로 트랜스 팻이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안 만든다. 비슷해요. 맥도널드나 버거킹 이런 데가 점점 미국 사람들 비만에 너네들이 기여했어 뭐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우리 이제 샐러드 바 시작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프렌치 프라이즈 튀기는 기름 나쁜 기름 안 쓴다. 이런 걸 자꾸 커머셜에 내보내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또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좋지 않은 트랜스팻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여러분들이 또 그런 브랜드는 좀 피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야 그들도 경각심을 갖고 좋은 기름 쓰고 이렇게 달라지겠죠. 제한해야 할 지방, 동물성 지방입니다. 여러분 프로틴 제가 비만 얘기할 때 했잖아요. 우리 근육 필요해요. 그러면 고기 먹어줘야 돼.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치? 근데 문제는 그 근육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틴을 먹어줘야 되는데 단백질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기름을 눈에 보이는 기름이라도 떼고 먹으면 더 좋아. 근데 소고기는 마블링이 너무 잘 돼 있잖아. 그래서. 근데 돼지고기는 그래도 비계층하고 이 살코기 쪽하고 구분이 돼서 비계를 떼고 먹어야죠. 저 비계 떼고 먹어봤더니 먹을만 하던데. 근데 여자분들도 이렇게 비계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돼지의 비계가 내 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좋을까? 돼지 같잖아. 아무리 올해가 돼지띠지만. 그래요. 자, 그래서 동물성 지방, 고기는 먹어도 지방은 좀 제하고 먹도록 해라. 고기, 조류, 생선은 매일 5 내지 6안스. 1안스가 한 30cc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볼륨으로 제한을 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새우하고 가재는 이 갑각류에는 콜레스테롤이 정말 높아요. 그렇다고 저같이 씨푸드 매니아가 안 먹겠어요, 여러분? 가끔 트릿 해줘야지. 너 잘 지켰으니까 한 번은 먹어줘. 뭐 그날 저의 만족감, 그쵸? 스스로 리워드 해주는 거야. 너 잘했어. 한 번은 먹어. 이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식이 조절할 때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호도 여러분들이 반영해서 적절하게. 그래서 중요한 거 실천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으로 고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라면 누가 지키겠어. 하루 이틀 하다 포기하고 자괴감에 시달려. 나는 못 바꾸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해줘야지 현실적으로. 자, 또 그런가 하면 이 올간 왜 꼭 순대를 먹어도 간을 밝히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콩팥 뭐 이런 거. 그래요. 그다음에 가공 육제품, 소세지, 살라미, 핫도그, 베이컨 이런 거. 또 기름을 가려내지 않은 고기 얘기했고, 그래서 갈비도 별로 좋지가 않고 불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꼭 떼고 먹는 거, 오리, 거위고기, 또 튀긴 음식, 포테이토 칩, 버터, 계란 노른자. 그리고 여러분 닭도요. 우리가 이 고기 대용으로 치킨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껍질째 먹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조류는요. 겨울에도 얘네 옷 안 입고 살잖아. 그치? 그 추운 겨울에도 오리들이 물에 떠 있더라고. 거위들도 그렇고. 걔네들 피부가 얼마나 두껍겠어. 닭 그 피부를 봐, 스킨을. 근데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시켜 먹어? 배달로 시켜 먹지. 프라이드 치킨 또 시켜 먹죠. 아까 프라이드 안 좋다 그랬잖아. 그 지방이. 근데
거기 껍질에 또 지방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으로. 그러면 이 치킨집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껍질 다 벗겨낸 다음에 튀길까요? 그렇게 안 하지. 왜? 볼륨이 줄어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중으로 그렇게 팻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껍질을 벗겨낸 닭고기 드셔야 되고, 프라이드보다는 그 뭐죠? 삼계탕? 물에 빠진 닭? 그렇게 먹어야 되고, 고기도 수육으로 먹으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저 같은 아예 안 먹어요, 그냥. 근데 어쨌든 그렇게 조리법도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튀기는 것보다는 베이크하거나 물에 삶거나 아니면 그릴 해서 기름이 아래로 바비큐 같은 거 다 빠져나가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죠. 혹은 가볍게 스tir 프라이 해서 가볍게 기름에 볶아서 그냥 얼른 먹던가, 그렇게 그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버터, 계란 노른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만든 과자, 빵, 케이크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빈도를 조절하도록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생일인데 생일 케이크 못 먹게 하면 얼마나 어노잉해요. 자, 포화기름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코코넛 혹은 야자수 기름 좋지 않고요. 그리고 고체로 된 거, 마조린, 그리고 라드 같은 거. 라드는 돼지 비계로 만든 기름 덩어리.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드레싱도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식 스타일을 많이 음식 문화가 따라가서 드레싱 하는데요. 이건 제가 정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살면서 카페테리아 가서 실컷 먹을 수 있거든. 미국이니까 얼마나 이게 다양해, 음식이. 실컷 먹어. 식권 갖고 기숙사 생활하니까 이제 하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웨이트게인이 확 오더라고. 왜? 앉아서 공부만 했거든.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카페테리아 가서 우와, 아메리칸 푸드 뭐 이러면서 열심히 먹었지. 근데 제 딴에는 채소, 샐러드바 너무 좋아했어요. 채소 많이 먹었거든? 왜? 건강에 대해서 제가 잘 알잖아요. 저 CCU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쪄서 생각해 봤더니, 얻는 드레싱, 소스들을 다 레귤러로 어떻게? 듬뿍 이빠야게 얹어 갖고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았어 봐. 그쵸? 그러니까 웨이트게인이 이렇게 오더라. 자, 그래서 레귤러한 거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로우 팻으로.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이제는 그런 저지방 우유도 다양하게 나오고, 또 이런 드레싱도 그런 걸 지금 고려하는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은 이미 마트에 가보면 이 심장질환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파스타도 뭐 전곡, 홀밀 혹은 멀티그레인 파스타, 누들들 따로 팔고요.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드레싱도 로우 팻인 것들, 또 혹은 로우 소디움으로 저염, 저지방용이 브랜드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게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크림치즈, 너무 좋아했지. 근데 이거 먹고 또 살쪘어요, 제가. 크림치즈 케이크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아침마다 베이글에 크림치즈 그냥 듬뿍듬뿍 발라서, 한국에 없었거든, 제가 처음 미국 갔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다 우리의 지방을 올려주는 주범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 모노 언세츄레이티드 팻 괜찮은 애죠, 얘는. 그래서 카놀라, 해바라기, 올리브, 액체 기름, 그리고 아보카도. 아보카도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방이 많은 건데 좋습니다. 네, 근데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이런 땅콩류, 견과류. 근데 견과류 좋다고 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지방이거든요,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 너무 좋은 거. 우리나라에도 올리브 기름 못지않게 참기름, 들기름 너무 좋은 지방의 소스예요. 근데 문제는 좋다고 듬뿍듬뿍 얹어서 비벼 먹으면 안 되겠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 제가 그 비만 강의할 때 했지만 탄수화물, 프로틴은 gram당 4 칼로리. 근데 지방은 얼마? 9. 술은, 알코올은
그래, 다 기억하는구나. 그래, 좋아요. 자, 그래서 우유도 무지방, 저지방, 예, 이렇게 팻을 낮추는. 근데 우유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정말 좋은 건데 그렇게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좀 저지방으로 먹어라.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가끔 홀 밀크도 먹어요. 얼마나 고소한데. 왜? 내 콜레스테롤이 너무 오늘은 엑셀런트해. 그러면 먹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지방 우유 먹다가 먹으면 너무 느끼한 거야.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안 먹지. 다시 저지방 먹겠죠? 자, 과일과 채소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루에 5가지 이상. 이거 한때 우리나라에 그 식품 영양군 이런 거가 이제 들어오면서 번역을 잘못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채소나 과일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채소를 먹겠어요, 과일을 먹겠어요. 그래갖고 혈당들이 올라갔대.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지 않고 어쨌든 5가지 컬러가 다 다른 걸로 하루에 5가지. 그러면 사과 이만한 거, 뭐 배 이만한 거, 신세가 머리통만한 그런 거를 5가지씩 먹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골고루 색깔별로. 그래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색깔별로 갖고 있는 영양분이 다 틀리거든요. 그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게.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현미 시리얼, 잡곡이나 전곡, 그러니까 뭐예요? 화이트 밀이나, 그러니까 흰쌀, 흰 밀가루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덜 정제된, 정제 과정을 덜 거친 그런 좀 러프한 그런 잡곡이나 전곡이 좋다. 그리고 그걸로 만든 빵이나 파스타, 그리고 두부는 아주 엑셀런트한 프로틴을 제공해주는 그런 성분이죠. 또 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껍질 벗긴 닭고기 얘기했고, 생선, 조개류,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다리살 이런 게 괜찮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계란에 대한 얘기는 이거 가끔씩 얘기가 자꾸 바뀌어요. 뭐 계란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또 요즘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대로 드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굳이 콜레스테롤 높으면 노른자를 굳이 먹어야 될 이유는 없겠지. 그치? 오히려 흰자를 먹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컨텐츠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환자한테. 자, 신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 운동의 베네핏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콜레스테롤 떨어뜨려주죠. 혈당 내려주죠. 비만, 체중 감량도 시켜주죠. 혈압도 내려줘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말고 규칙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한 번 5분 했어가 아니고 한 번 할 때 적어도 30분 이상은 해줘야 돼요. 근데 바쁜 현대인들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분씩 50분 일하고 10분 쉴 때 그때 잠깐 운동해줘라. 그래도 10분이라도 해주면 하루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10분씩 3번만 해줘도 하루 30분. 그게 연속적으로 30분 한 것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게 낫고요.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빴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말까? 그래도 주말에 몰아서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대요. 예. 자, 그래서 운동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심폐 기능을 위해서는 레귤러하고 적어도 중등도 이상의 moderate to vigorous한 격렬한 운동까지 그 수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10분 이상 할 때 격렬한 수준을 한 10분 이상을 지속해서 해주는 게 더 베네피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체활동량 얘기했잖아요. 왜 청소하시는 용역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그 하듯이 집안일도 그렇고. 근데 요즘 집에 있는 엄마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전제품들이 청소도 대신해주지, 그쵸? 빨래도 대신해주지.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여성의 삶의 질이 개선된 건 많은데 너무 그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꾸 집안일도. 그래서 가드닝 하는 거. 집에 가든이 없구나. 참. 뭐 어쨌든 화초, 아파트에 화초 재배하는 거. 어떤 분들은 막 채소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여튼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걷는 거.
골다공증에도 아주 좋고요. 왜?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게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거든. 체중을 실어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심폐기능도 향상을 시켜주니 걷기 운동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운동 중에 돈도 안 들어요. 운동화만 있으면 돼. 좋은 운동화. 그리고 또 뭐야? 위험하지가 않아. 다른 운동들은 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 걷기는 정말 안전해요. 그래서 운동 전혀 안 하던 분들한테 갑자기 테니스 쳐 이러면 못하죠. 무릎 나가고 손목 나가고. 근데 걷기는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재 할 때 그 운동법이 빠르게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냥 걷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연구해 보면 사람들이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운동한다라고 표기했다가는 안 돼. 물어봐야 돼.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산책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스트롤링이야. 그냥 이렇게 휘 거닐다가 오시는 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쐰 거지. 그치? 빠르게 걷기. 빠르게 걷기 여러분 중등도. 그럼 어떻게 알죠? 물론 제가 비만 얘기할 때 뭐 얘기했죠. 타겟 하루에 어떻게 산출해내는지. 근데 그거 하면서까지는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통 빠르게 걷기의 인텐서리 운동의 강도를 얘기할 때 숨이 약간 찰 정도. 땀이 좀 등에 쫙 뵐 정도.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운동할 때 같이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할 때 숨이 찰 정도? 그 정도가 빠르게 걷기 운동할 때 바람직한 강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moderate한 레벨, 뭐 비거러스한 거는 뭐 뛰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 중등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서 처음부터 60분에 이러면 힘드니까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사흘 30분 이상 그레이주얼하게 해서 60분 정도 하면 좋고, 만약에 내가 비만해서 체중 감량까지 하겠다 그러면 90분까지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왕이면 일주일에 사흘 하다가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빈도도 늘리면 좋겠죠. up to 6 days. 왜 7 days가 아닐까요? 일주일에? 응? 이것도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5일하고 6일. 6일 하면 비슷해. 그럼 며칠 하겠어? 저 같으면 5일만 하겠어요. 어쨌든 5일하고 6일. 일주일에 비슷해요. 5일, 6일이. 근데 7일 했더니 오히려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일요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6일까지만 하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 중에 누가 교회 가야 돼서요. 근데 그거는 농담이고요. 네, 일주일을 연구 결과가 서포트하는 거는 하루는 쉬어줘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이 빨간색인 이유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서 그레이주얼하게 그러니까 테일러드하게 운동법도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체중의 5 내지 10%를 줄일 수 있으면 서서히 그렇게 감량해 나갈 수 있으면 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체중 감량이 우리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를 다 개선해 줄 수 있다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스모킹까지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모킹은 우리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아주 유의미한 리스크 팩터예요. 예. 고혈압에도 관련성이 있다고는 하나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만큼 관련성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에 미치는 이 스모킹의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은 폐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 관련성이 높아요. 예. 자, 그래서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 양에 따라 다르고요. 그 양은 한 번 하루에 흡연하는 양도 있겠지만 그 기간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흡연을 해왔는지. 여러분, 나는 30년 흡연해 왔어. 자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일찍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만도 우리의 기대 수명보다 더 짧게 기대 수명을 줄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담배 연기 내에 뭐가 그렇게 위험하냐? 니코틴하고 카본 모노사이드, 일산화탄소죠. 얘네들이 하는 역할. 혈중 산소량을 감소시켜요. 여러분, 코로너리 아터리는 어떻게든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스모킹을 하면 혈중 산소의 농도를 낮춰주는 거죠. 또 카테콜라민을 유리시켜서 혈압과 맥박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결국 혈압 올라가고 맥박 올라가면 뭐야? 심근의 워크로드를, 그쵸?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소 소비가 그만큼 증가가 되는 거야. 내가 일을 하려면 산소가 그만큼 필요한 거니까. 자, 동맥을 또 숙취시켜서 조직의 관료를 제한시킵니다. 예. 혈압을 그러니까 동맥을 수축시키니까 그만큼 펄퓨즈가 덜 되겠죠. 그 다음에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서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들어요. 그래서 플라그, 아까 말한 죽상경화증으로 디벨롭되기 전에 그 끈적끈적한 그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플레이틀레트가 혈소판은 응집을 하잖아요. 그게 더 증가가 돼서 혈전이 형성될 수 있는 위험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나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에이, 끊어야지. 우리 남학생들 끊어야지. 그치? 그치? 딴 사람 막 쳐다보고. 또 HDL을 감소시켜요. 네. 안 그래도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이 때문에 HDL이 더 낮거든요, 남자들은. 근데 더 깎아 먹는 거야, 담배까지 펴갖고. 그쵸? 자, 그리고 남성 MI에 걸릴 위험은 담배를 피지 않는 남자보다 2배 내지 3배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담배를 필 경우에는 안 피는 경우에 비해서 4배가 더 높고요. 자, 그리고 그 페리페럴 베스큘러 디지즈, 말초혈관 질환을 또 발생시키죠. 왜?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데 혈액 공급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만큼 이 말초 쪽에 우리 신체 말단 부위로 갈수록 더 혈액 공급이 어려워져서 그 부위에 질환이 생기는 거고, 우리 그 혈관 질환은 이제 후반부에 가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패시브 스모킹은 어떨까? 여러분, 이 간접 흡연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세컨더리 스모킹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핀 게 아닌데 옆에 있을 뿐이야. 저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시절에 담배 피는 모습, 막 영화 배우들, 그 뭐죠? 영혼 본색? 거기 막 주윤발 아저씨 담배 피는 거 보고 멋있어 막 이랬는데, 옆에 있으면 해로운 거야. 영화에서 봤으니까 멋있는 거지. 그래서 이 패시브 스모킹, 옛날에는 위험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은 스모킹만큼 위험하다고 간주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들이라고 해서 담배 안 피겠거니 하지 마시고, 집에 담배 피는, 본인은 안 핀다고 해도 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한 집에 같이 동거하는 가족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패시브 스모킹도 CHD에 의한 사망 위험을 30% 정도 더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금연하는 게, 병원에 MI로 들어온 환자한테 처음 그 히스토리 테이킹하면서 담배 핀다 그러면 오늘부터 금연입니다 라고 하면 환자들 대부분 병원에 입원한 게 계기가 돼서 금연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약물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책 꼭 갖고 오세요.